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증시 마감 시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방송을 복귀를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많이 늙었어요, 저도. 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편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쭉 보시고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매매하면서 느낀 기술들, 터득한 기술들을 오늘은 단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대단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생각보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거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미국 시장을 제가 2페이지로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나스닥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내가 미국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나스닥의 움직임, 장 끝날 때 어떤 움직임으로 끝났는가, 혹은 미국의 10년 채권 금리인데 미국 10년 채권은 전 세계의 어떤 자산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수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금리 추이 왜 올랐는지 혹은 떨어질 건지 오를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릴 거고, 요 시장 부분들은 참고만 하실 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저기 나스닥을 보면 좀 떨어졌다가 애플의 충격 이후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도 1%가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진짜 시장이 고민해야 될 것은 결국엔 주식이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과연 이 고점에서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아니면 실적이 나와서 실적이 과연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건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월 FOMC, 3월 FOMC 이렇게 두 번 FOMC로 나누어져 있죠. 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없어요.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8%에서 지금 60%까지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실적은 앞으로 이제 나올 거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게 결국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지금 3.2, 3.3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2%까지 떨어져야 이제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60%가 넘는다라는 것은 절반이 넘는 금리 인하의 확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상보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경우, 혹은 다시 올라가 버릴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연준의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가 되고 여기다가 6주 뒤에 FOMC까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5%대 금리에서 쭉 잘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나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엔화가 떨어지면서 지금 엔화가 약간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는데 애플은 또 밀렸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시장을 보실 수 있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거니까 같이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징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할게요. 경제지표 일정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실적과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제지표 일정이 되게 중요한데, 연은 총재 연설이 있다라고 오늘 예정되어 있고, 내일이 중요한 거죠. 12월 CPI는 월간으로 한 번 발표가 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지표 중에 되게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매주 발표되기 때문에 이 매월 발표되는 월에 한 번 발표되는 CPI보다는 경중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다음날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줄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치가 이만큼 높은데 그걸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 이거 블로그도 있거든요. 블로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을 좀 마감 현황을 볼게요. 이제 시장만 좋았습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나스닥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오르겠거니 했는데 이 시작하자마자부터 떨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삼전이 아침부터 실적 어닝 쇼크를 내는 바람에 하루 종일
도움이 안 되는데, 그리고 오늘 보면 개인만 매수하고 이틀 연속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이 좋지를 않죠. 그래서 수급을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에 제가 그 1년 내내 외쳤던 상승, 그리고 24년도에는 바이오 쪽을 좀 보자. 바이오 쪽에 수급이 빠지진 않았고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전자 업종은 지금 보시면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죠. 지금 이거 말도 못합니다. 근데 개인만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눈에 띄는 것은 건설업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을 좀 보면 새롭게 이제 도입한 실시간 라이브 형식으로 대우건설 보면 바닥에서 바닥 다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게 슬금슬금 오르더니 결국에는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121선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래도 많이 늘었고 121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되게 좋은 흐름인데, 대우건설이 왜 많이 올랐냐 하면 이겁니다. 사업 분야를 보면 도로, 철도,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그다음 토목이 있어요. 토목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주거 시설, 오일앤 가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오늘 대우건설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승인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좀 어떤 뭐 건설업이 호황이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증가했던 최근에 코스피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고 있었고 단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포트가 다양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만 짓는 거 아니에요. 중소형사들, 태양건설 이런 데는 쉽지 않죠. 결국 PF 부실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브릿지론부터 시작해서 본 PF, 그다음에 이게 분양이 잘 돼서 이걸로 매각한 다음에 이 매각 차익을 수분양자의 수분양자한테 분양 대금을 바탕으로 증권사나 대출해준 은행이나 보증해줬던 신탁사,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시행사까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시행사가 신용도가 없다 보니까 보통 이 건설사가 보증을 하잖아요. 건설사가 보증한 것을 바탕으로 신탁사가 보증을 하고, 신탁사가 보증한 것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보증하고 은행이 대출해주는 형태인데, 결국엔 이 건설사가 이 보증의 첫 단추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건설 같이 파이프라인이 다양하지 못하면 이런 부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른 이 건설사 등의 특징을 보면 이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근데 그 회사가 성장폭이 크고 결국엔 토목과 플랜트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PF 영향 없는 이 보증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대우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뭐 자이 이런 데서는 그냥 PF 안 하고 본인들의 신용도로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기업들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들도 굳이 작은 거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보실 거면 이런 큰 거를 좀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매매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화면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환경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는 파란색이 빠진 거죠. 삼전이도 빠진 거, 그다음에 삼바 빠진 거, 포스코홀딩스 빠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네이버 조금 올랐고요. 카카오 올랐어요.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기아차가 10만원 찍고 다시 9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일단은 되게 좋은 매수 찬스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진짜 많이 사고 싶은데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일단 그 내용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장의 고민은 이제 테마별로, 그다음에 업종별로 영향받는 거 보셨죠. 그래서 또 실적인데 실제적으로 업종을 같이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주요국이 전부 다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는 오늘 또 빠져서 6일 연속으로 하락세였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반등의 기회냐 봤을 때는 이제 내일 목요일 장 이후에 금요일부터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아침부터 빠졌던 게 결국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나오면서 상승 흐름에 탄력을 받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험자산 선호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결국 금리 인하인데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결국 이 고용지표가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의 수급이고요. 여기는 기관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산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네이버 있습니다. 상위에 이렇게 있고, SDY 3전을 매도하고 있는데 2차전지 오늘도 그 배터리 아저씨 와서 또 그 방송에서 앞으로 오를 종목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무지성 매수를 권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 2차전지는 지금 사실상 거의 설거지 단계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말고 반도체 할 거면 반도체에서도 어떤 대형주는 기본으로 포트에 깔고 검사 장비, 그다음 후공정에 좀 집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포트에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은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2차전지에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포트에 가지고 계시되 편하게, 근데 몰빵하거나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들은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했고요. 여기는 네이버 대신에 카카오를 산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오른 종목 중에 한번 살펴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가 거의 저세상 차트입니다. 4만원에서 갔습니다. 지금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오른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되게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 여기 보면 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 22년, 23년의 어닝은 예측인 거죠. 제가 요새 최근에 주가를 예측하는 모형이 좀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서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저점 대비해서 턴어라운드를 했고, 턴어라운드 한 것도 모자라서 23년에는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당기순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회사가 애초에 예측한 221억 원의 수준에서는 보시면 여기 54억, 그다음 37억, 3분기에 약간 주춤했지만 오히려 더 좋아요. 여기 보시면 54 더하기 37하면 대략 90 빼면은 거의 똔똔인데 4분기 실적이 대박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처럼 실적을 예측하는 그 주식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하면은 성공하는 거고, 차트만 보고 이게 선 그어가지고 선 몇 개 그어서 솔직히 이거 좋긴 하겠네. 떨어지면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겠네요. 몇 개 그어가지고 뭐 이렇게 폭이 좁아지면은 벌어지네. 여긴 밴드가 여기서 여기까지 늘어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분석법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좀 필요하겠지만 장기 투자하거나 어떤 가치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적을 좀 바탕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 증시도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파마 리서치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비슷한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커머스, 상업적으로 카카오의 완전한 압승을 거두면서 결국 네이버가 수익성에 기반한 어떤 이 카카오가 하지 못했던, 카카오는 여러 가지 택시, 뭐 선물하기, 그다음 이모티콘 여러 가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매출 구조가 있긴 하지만 네이버의 광고 수입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에 기반한 이제 결국에는 매출 창출을 기본적으로 하고, 요새 최근에 웹툰 상장 계획까지 있는데, 상장하게 되면 최근에 가치 평가가 거의 뭐 한 3배 이상 나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유지를 하면서 실적도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보면 말도 못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적을 봐도 6732에서 10269까지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차트가 되게 괜찮죠. 사실 이거 제가 제도권 작년 초에 할 때 네이버를 추천했다가 못 팔고 나와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시 다 올라왔고요. 지금 뭐 크게 보면은 삼중 천정형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면 사는 건데, 일단 나눠서 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기 신고가를 찍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단타 소개드렸었죠. 제가 이건 어제 거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밤에 방송해놓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로 미룬 건데, 이건 안 바꾼 거고 이건 바꾼 겁니다. 보면은 이제 3S가 있잖아요. 3S가 신고가를 찍고 3,740원을 찍고 하나도 안 밀리고 52주 신고가를 찍고 안 밀렸어요. 거래량도 많고 생각보다 많이 늘었고 안 밀려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제 일단 상한가를 치고 마무리를 했고, 여기 보시면 진짜 좋아하는 망치형입니다. 망치형 급등하긴 했었는데 망치형이고 52주 신고가를 찍고 안 밀려 있던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은 아침에 갭상을 하면은 살 거고, 갭 하락을 하면은 고민을 해볼 거고, 목표 수익률은 한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시쯤에 밥 먹고 와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 있길래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20%는 남았고 80%는 팔았고 나머지 20%는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었던 거죠. 기회는 한두 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단타를 쳤습니다. 이게 27%까지 올랐다가 오늘 막판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것들은 포트의 한 3%, 만약에 내가 1억이 투자금이다 그러면 3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10%면 3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0% 목표로 들어가면은 신고가 찍은 것 중에서 안 밀려야 돼요. 신고가 찍고 밀린 거 이런 것들은 보면 괴리율이거든요. 신고가 찍고 나서 밀린 거예요. 52주 신고가긴 한데, 동국제약 볼게요. 동국제약은 18,280원인데 신고가가 18,740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460원 밀려서 2-3% 밀린 거죠. 이런 것들 일단 제외합니다. 위에서 팔았던 거는 대주주나 위에서 대주주 비슷한 물량들이 팔았다라는 것은 계속 가기가 힘들어요. 같이 안 갈 거니까 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볼 거면은 요렇게 보는 거죠. 요 정도 종목으로. 그래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300만 원을 만약에 내가 할 거다 그러면은
50, 50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침에. 근데 저희는 증권사 직원들은 이게 회전율 제한이 있어요. 4080을 막 못하기 때문에 종목 한두 개로만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딱 해놨다가 조금 밀리면 더 좋고요. 근데 아침부터 갭상하면은 좀 작게 먹겠다 생각하고 나와야 되고, 밀리면은 좀 더 비중을 싣는데 반대 손절 라인은 지켜야겠죠. 손절 라인. 근데 되게 가능성이 낮아요. 이게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확률이 높은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가기로 마음먹은 종목들이거든요. 안 밀렸다라는 것은 이 상한가 쳐서 문 닫았으면은 다음날 같이 가자라는 의미고, 상한가에서 빠지는 거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고 계셔야 되는데, 욕심을 안 부린 게 저는 오늘 주요했습니다. 이게 27% 오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상한가 찍을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절대 금물이고, 한 10%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10%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스탑로스를 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0,000원 하던 종목이 1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11,000원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11,000원 15저가 11,000원이잖아요. 그럼 11,000원에다가 스탑 주문을 걸어 놓는 겁니다. 스탑 주문. 그러면 12,000원, 13,000원 가면 좋은 거고, 막 움직이다가 1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은 11,000원에 주문이 나가서 그냥 11,000원에 알아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0%를 번 겁니다.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가 단타 칠 때 왜냐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술을 여러분들 증권사 어떤 걸 쓰셔도 이런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단일가인데요. 저는 솔직히 단일가로 이 상한가 친 것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거래량도 되게 조그만데 한 주로 상한가 치고 이렇거든요. 요거는 참고 삼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시간 외에 상한가 친 것들은 정말 눈속임일 가능성이 크고, 개인들은 이 거래량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거래량도 거의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보시지 않고, 제가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다 거래량들 없는 것들이에요.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오늘 밀렸기 때문에 코스피가 0.75% 밀린 거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좀 밀리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하이닉스는 하락폭이 좀 과도해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520불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괴리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좀 더 재밌는 종목들로 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좀 일부 가져올 건데, 요거 일단은 어제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오늘 안 그래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그 고견 잘 받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악재들 있잖아요. 여러분 CES가 되게 중요한 이벤트이긴 한데, CES에서 변압기에 이은 배전반의 기술이 뭐 혁신적인 게 많다라고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차가 변신합니다. 차가 변신해요. 이렇게 뭐 이게 승용차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이게 변합니다. 이게 트럭으로 변했다가 택배차로 변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변해요. 그 다음에 뭐 책상으로 변했다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런 식으로 컨셉이 갈 거다라는 거지, 양산하거나 매출 실제로 나오거나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아직 안 돼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주가 바탕이 되고, 수주가 공시가 안 된 것들도 있고, 영업이익도 늘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중을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파마리서치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진짜 파마리서치는 제가 제도권 복귀하면서 드린 종목인데 이제서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거의 더블이에요, 여러분들. 22년 대비해서 23년이 더블입니다. 더블. 400억에서 800억까지 늘었고,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여기 아이고 이거 꺼버리자. 여기 보시면 리주란 수혜주라고 해서 제가 350명밖에 안 보셨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거 재생할 필요는 없겠죠, 그지? 안에 내용 한번 보시면 내용 좋습니다. 제가 결국에 리주란으로 대표되는 건데, 중국 증시가 최근 회복하면서 여행주가 오르고, 그다음에 이 화장품에 대한 이제 미용 기술이 오르는데, 파마 리서치는 리주란이 결국엔 가정용으로 개발이 되고 홈쇼핑에 대한 비중을 낮추면서 결국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차트도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고점에 팔지는 못했는데, 일부 121선 저항 약간 밑에서는 판 것 같습니다. 5%대 판 것 같아. 4.8%인가 팔았습니다. 잘 사서 잘 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리노공업을 들어갈까, 아니면은 이제 LS 일렉트릭을 들어갈까,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기적의 매매법 했으면 지금 단가가 여기 맞춰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5분할, 3분할 말씀드린 것 중에 고점에 사고 싶으신 분들은 5개로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평균가가 21만 한 5천원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고점에 사신 분들은. 물론 저는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로 사이에서 있으면은 지금도 3음봉이 나왔으면 이제 올라갈 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멤버십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단 처음 선보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더 개선하고 종목들도 좀 편하게, 그리고 실시간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